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총 셋이 있는데 그중 첫째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첫째와의 만남은 지금도 잊지 못할 만큼 강렬한 기억이 있죠. 그날은 장마도 아닌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여름밤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문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집이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무언가가 차 앞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고양이라고 하기엔 덩치가 너무 컸고 사람이라고 하기엔 또 너무 작았어요. 이따금 근처 산에서 새끼 고라니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처음에는 고라니인가 싶었죠. 확인차 차에서 내린 저는 제 차 앞으로 뛰어든 것의 정체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 애야! 이게 무슨... 여보!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부딪힌 것 같진 않았는데. 뭐가 부딪혔어? 노루야? 아니, 이게 뭐야? 호들갑을 떠는 제 반응에 놀란 아내도 쏟아지는 빗속으로 달려나왔고 마찬가지로 소스라치게 놀라며 멈췄어요. 그건 고양이도 노루 새끼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날지 못하는 작은 새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였죠. 저희는 정신을 잃은 아이를 얼른 뒷좌석에 싣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경찰도 왔죠. 아이의 온몸에는 멍으로 보이는 타박상이 많았는데 문제는 그게 차에 부딪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블랙박스를 확인해봐도 충돌 정황이 없다 보니 경찰은 학대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학대요? 그럼 이 아이가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어떤 몹쓸 놈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부모일 확률이 크고요.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은 없습니다. 차량이 부딪혔다고 보긴 힘들어요. 하지만 아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요. 팔, 다리, 등, 복부, 얼굴까지 전신에 걸쳐 크고 작은 타박상과 멍이 오래전 것부터 비교적 최근 것까지 겹쳐 있거든요. 특히 일부 멍은 반복적인 충격으로 생긴 것 같고 정황상 제대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추정컨대 7, 8살쯤 된 것 같고요. 일단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관련 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대체 왜 쓰러진 거죠?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탈수 증상도 있고 기본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요. 놀라 쓰러진 것 같은데 곧 깨어날 겁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벌어진 일에 경황이 하나도 없더군요. 아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서 나이나 이름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알기 힘들었어요. 경찰은 일단 집에 가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작은 어린아이가 제 차 앞에서 쓰러졌는데요. 적어도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는 곁에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아내는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애 깨어나는 건 좀 보고 가자. 의사, 간호사가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까지 그럴 필요가 있어? 집에 정은이, 정민이도 기다리고 있고 가봐야지. 언제 깨어날 줄 알고 지키고 있어. 우리 어머니 계시잖아. 부딪힌 정황이 없다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교통사고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그래? 그럼 당신은 이따 와. 나는 택시 타고 집에 먼저 갈게. 두 사람이나 있을 필요는 없잖아. 알았어. 그럼 먼저 가 있어. 애 깨어나는 대로 보고 갈 테니까. 아내는 집에 아이들이 기다린다는 이유로 먼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나 있다 보니 학대받은 정황이 있다는 그 작은 아이가 너무 가엾고 안 됐더라고요.
곤히 잠든 아이를 볼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 부모가 증오스러웠지요. 그 작은 아이 때릴 곳이 어디가 있고 잘못했으면 또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하나 싶어서요. 의료진과 경찰도 집에 가 있어도 된다고 했지만 희한하게 보면 볼수록 자꾸 마음이 쓰이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차 앞에 뛰어든 것이 마치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마지막 몸부림 같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 겁니다. 아이가 눈을 뜬 거예요. 어? 예. 정신이 좀 드니? 황급히 의료진을 부르고 깨어난 아이를 살폈는데 의사 말대로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병원에 와서 놀랐는지 잔뜩 겁을 먹은 얼굴이었어요. 조심스레 이름과 나이, 정신을 잃기 전 상황을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름에는 고개를 내줬고 병원 오기 전 상황이 기억나느냐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였죠. 의사는 아이가 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대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충격 같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정신을 차린 것을 본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기관에서 나와 아이를 데려간 후 아이가 괜찮아지면 지난밤 일도 보강 조사를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튿날 오후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선생님, 잠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어젯밤 아이 문제로요. 시간 괜찮으신가요? 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직원을 두고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아동복지기관으로 갔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작스런 요청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서요. 저를요? 아이를 설득해서 입을 열게 하는 데까진 성공했는데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한다고 하니까 울더라고요. 그러면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해도 말을 안 하고 그저 선생님을 찾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정황상 가정에서 학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말도 하지 않고요. 집으로 보내는 건 저희가 생각해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 여기에서 지내게 하려는데 일단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본 겁니다. 혹시 아는 아이는 아니신가요? 아니요. 일면식도 없는 애입니다. 이름이 뭐라던가요? 시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은 얘기하지 않고요. 나이는 9살이었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많이 작은 편이죠. 9살 시연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애는 모릅니다. 근데 저를 찾았다고요? 뭐라고 하면서 찾던가요? 어제 병원에 데려다 준 아저씨 집에 가고 싶다고요. 이거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원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일 시작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초면이면 선생님이나 저희나 같을 텐데 선생님만 찾는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정말 몰라요. 저희 집에 이제 4살, 2살 된 애들이 있는데 또래가 아니라 애들 친구도 아니고요. 제가 안경점을 운영하는데 저희 고객 아이일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직원한테 연락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아이라 저희도 좀 애를 먹고 있어요. 9살이면 제 집 주소도 알고 부모 이름도 알 나이인데 도통 입을 열지 않으니 애를 먹는다더라고요. 일단 기관의 안내대로 아이를 만나러 갔더니 또래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있던 아이가 보였습니다. 제가 보이니 갑자기 저한테 달려오는데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가정에서 학대당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아이, 교통사고라며 데리고 온 저, 그런데 저만 찾는 아이,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인지 후에 온 경찰은 질문도 많이 하고 아내 말로는 경찰이 집에 찾아오기도 했다더라고요. 이름이 시연이라고 했나? 시연아, 너 아저씨 본 적 있어? 제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복지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면담이었어요. 아이는 자신을 위해 준 과자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계심이 가득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며 고개 지시나 아주 작은 목소리로만 대답했죠. 시연이는 이 아저씨를 처음 봤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아저씨를 찾은 이유는 뭐야? 같이 가고 싶어서요. 나랑? 우리 집에 가고 싶다는 거니? 아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복지사와 시선을 교환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거기까지 가니 제 과거를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 아이의 엄마가 될 만한 전 여자친구가 있나 해서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 나이를 고려하면 그 시기에 제가 모르는 아이는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과 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항변했고 아이의 반응으로도 저희가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난처했겠습니까? 게다가 문제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는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린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팔 다리에 난 멍이 어떻게 해서 난 것인지, 그 밤중에 그 거리에 있던 이유와 제 차로 달려든 이유 같은 것들이요. 조사를 더디게 진행되는데 아이는 기관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제가 데려가자니 그런 설레도 없고 저도 가정이 있는지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달래며 내일도 찾아오겠다고 한 후 떠나려는데 갑자기 울면서 제 셔츠를 붙잡는 거예요. 시연아, 아저씨는 아저씨 집에 가야 돼. 시연이는 아저씨랑 같이 갈 수 없어. 같이 갈래요. 아저씨랑 같이 갈래요. 넌 참 별일도 다 있었습니다. 애가 워낙 완강하니 애를 떼놓고 오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연락해 사정을 이야기했죠. 여보, 어제 그 애 말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복지원에 왔거든. 근데 애가 나랑 가고 싶다고 하네. 당신이랑?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했다고? 나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시연이고 9살이라는 것밖에 몰라. 애가 다른 질문에는 도통 대답을 안 하고 그저 나 따라오겠다는 말만 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렇다고 데려올 수도 없지. 거기서는 뭐래? 여기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여보, 당분간만 좀 데려가서 지내게 할 수 없을까? 괜히 마음이 좀 쓰이네. 내 차 앞에서 그런 거잖아. 당신 차 앞에서 그랬어도 당신이 차로 친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데? 애가 당신 찾는다고 당신한테 맡기면 그건 기관에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9살 난 애 하나 설득을 못해? 아무튼 안 돼. 데리고 올 생각 하지 마.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통에 더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기관에는 좀 더 상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겨두고 돌아와야 했어요. 애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통에 오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화가 난 듯 제게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찬바람이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중심 못 잡고 갈등하니까 그쪽에서도 우리 집에 보내려고 했겠지. 그럼 애가 그렇게 울면서 나만 따라간다는데 그냥 와줘? 그냥 와지지 않으면 어쩔 건데? 당신이 키울 거야? 일단 데려왔다 치자. 그 뒤는? 조사 끝나면 결국 자기 집이든 보육원이든 가게 되겠지. 그때도 안 간다고 하면 마음 쓰인다는 이유로 안 보낼 거야?
그건 아니지만. 아내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기에 저는 계속 고집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약속한 대로 그 다음 날부터 아이를 만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마다 두고 오는 게 좀 힘들었지만요. 복지원에서는 아이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근처 학교에도 수소문해보고 지문 조회, 실종 아동 데이터에도 없었대요. 확실한 건 아이가 원 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지사 말로는 기본적인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더라고요. 9살이라고 하는데 한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본적인 덧셈, 뺄셈도 모른다고요. 제가 아이와 관련 없는 사람인 것은 입증이 되었는데 아이는 여러 날이 지나도 저와 가겠다는 의견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과도 놀지도 않고 종일 창밖에 붙어 앉아 저 오는 것만 보고 있더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 애와 저 사이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의 끈이 있었던 것이죠. 매일같이 찾아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도 마음이 자꾸 쓰이던 차였습니다. 그때 복지사가 넌지시 제안하더라고요. 여기서 5년 동안 일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애들을 만났는데 시연이 같은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게다가 선생님처럼 일면식도 없는 아이가 신경 쓰인다고 매일 찾아오는 경우도 드물었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 자꾸 눈에 밟혀서 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연이겠죠. 선생님 차에 뛰어든 것도 어쩌면 자기를 살려줄 것 같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안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 혹시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입양이요? 아니요. 이미 아이도 둘이나 있고 애들 엄마도 젊다 보니 원하면 셋째도 가능한지라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꼭 아이가 없는 가정만이 입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입양을 권하는 건 아니고 조심스레 그런 방향도 있다 제시하는 것 뿐이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통 이런 제안 안 드리는데 제가 봐도 선생님이랑 시연이 인연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서요. 마치 전생에 원치 않게 헤어진 부녀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참, 저도 난처하고 당황스럽네요. 아이가 눈에 밟히고 신경 쓰이는 건 맞지만 제가 섣불리 아이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서요. 게다가 가정이 있으니 저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고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그럼요. 시연이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면 결국 보육원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저도 너무 안타까워 드리는 말이니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그 상황 자체가 저에게는 부담이고 숙제 같았어요. 일단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 마음부터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저 아이를 입양해도 좋을지, 제가 그 아이의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4살, 2살인 아이들과의 터울, 경제적인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며 고민했죠. 제가 꼭 그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유도 없었지만 생각해보면 키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들 2에 딸 1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입양이라는 선행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좋고요. 안경점 2곳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아니니 그 부분으로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그러니 문제는 딱 하나, 바로 아내였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원 가족에 대한 동의잖아요. 그래서 전 입양을 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선 후 아내에게도 말을 꺼낸 거예요. 여보, 입양 어떻게 생각해? 입양? 갑자기 무슨? 당신 혹시 그 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시연이 때문에?
그 애를 입양하자는 말이야? 불같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분노보다는 황당함이 먼저인 것 같았어요. 놀란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제가 입양 이야기를 꺼낼 거라는 예상은 전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애가 자꾸 눈에 밟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은데. 여보, 정신 차려. 입양이 뭐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애가 당신 좀 찾는다고 그런 이유로 애 아빠 되어주겠다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나 입양 같은 거 살면서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거. 몇 번 만났다고 정이 든 건지 자꾸 신경이 쓰여. 아내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낳은 아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특별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참 말도 없이 빨래만 개우는 걸 보고 아침에 한번 같이 만나자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할 줄 알았던 저는 아내의 의외의 반응에 놀랐죠. 그렇게 사고 이후 처음으로 아내도 아이를 보러 갔어요. 시연아, 아저씨랑 같이 살고 있는 아줌마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이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인사했지만 아내는 선뜻 받아주진 않았어요. 아이와 시설 이곳저곳을 살피는 아내의 시선을 보아 내키지는 않지만 아내 역시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설의 허락을 받고 아이와 함께 외출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아내는 특별히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겠어? 나야, 당신만 허락한다면야 얼마든지. 알아서 해,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를 가족으로 들이는 일인데 아내는 마치 남 일인 것처럼 대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운명처럼 다가온 아이에 대한 애착이 커져 그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생각보다 순조로운 과정에 의아해하면서도 새 아이가 생겼다는 설렘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그 아이를 제 아이로 입양하게 된 것이었죠. 새로 가족이 된 기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의미에서 서정이라는 이름도 새로 지어주었어요. 아이는 정말 착하고 예뻤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면서 많이 건강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한 번씩 찾아오는 복지사 선생님께서도 눈에 띄게 살집이 붙고 키가 큰 아이를 보고 놀랄 정도로요. 부족한 학업 보충을 위해 따로 학원도 보냈는데 생각보다 금방 교과 과정을 따라잡았죠. 아들들도 갑자기 생긴 누나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잘 따라주었는데 그건 딸의 노력이 컸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생들을 정말 잘 챙겼거든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한 아이를 살렸다는 생각이 들자 입양이라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딱 하나, 입양되기 전에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서정아, 아빠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서정이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 말이야. 그러니까 서정이가 이전에 시연이었을 때 몰라요. 말하기 싫은 거야? 방긋방긋 웃으며 곧잘 지내다가도 그 이야기만 나오면 금세 얼굴색을 바꾸고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전에 있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었죠. 시설 권유로 심리 상담도 다녀봤는데 보통 굳게 닫힌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심리 치료를 하거나 과거의 일을 캐묻는 게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생각에 묻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적응에 잘 지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이와 아내의 갈등이 문제가 된 것이었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시연, 너 이거 손대지 말랬지? 왜 네 멋대로 손대고 그래? 잘못했어요. 실수로 그런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실수면 다야? 넌 사람 다치게 해놓고도 실수라고 할 거야? 아,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아,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아, 몰라. 너 방에 들어가. 아내가 딸에게 불같이 화내며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딸은 아내의 호통에 쩔쩔매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통제가 안 될 때마다 아내가 소리를 지를 때가 종종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딸은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었던 터라 저도 놀랐죠. 뭘 잘못했다고 애를 그렇게 다그쳐. 뭔데? 아, 이거 그냥 당신 반지꼴이잖아. 고작 이거 만졌다고 애를 그렇게 잡은 거야? 내가 만지지 말라고 했어. 이 안에 바늘도 있고 뾰족한 가위도 있으니까. 근데 멋대로 열어보고 만지잖아. 애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애가 괜히 애야? 그리고 왜 자꾸 시연이래? 서정이라고 부르게 했잖아. 당신 가만 보면 서정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 당신도 찬성한 일 아니야? 100% 찬성은 아니었지. 당신이 하도 자신 있다고 하니까 받아들인 척한 거고. 솔직히 당신도 마음 다 정해놓고 나한테 물은 거잖아. 어차피 내가 싫다고 했어도 밀어붙였을 거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어딨어. 당연히 당신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으면 무리하게 데려오진 않았겠지. 여보, 가여운 애잖아. 우리가 품어주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당신 아까 그렇게 화내는 거 훈육이라고 하기 힘들어. 정훈이 정민이 훈육할 때도 감정은 덜어내고 하기로 약속한 거잖아. 당신 마음도 이해해. 쉽지 않은 것도 알고. 근데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노력해보자, 어? 나중에 복지사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상담하니 입양 가정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00%의 마음으로 데려가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실망하게 되면 후회부터 앞선다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내를 다독이기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온전한 가족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은연중에 친자식인 아들들과 입양 아이인 딸을 차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게 됐고 그건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서정이가 놀아주다가 그런 거잖아. 정은이도 짧게 울고 말 일인데 당신이 옆에서 오버하니까 괜히 더 울고 서정이는 주눅 들잖아. 놀래서 그런 거야. 애 다친 줄 알고.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왜 그렇게 태어난대? 서정이가 그렇게 그네 세게 밀어주다 일어난 일인데 정훈이 달래는 게 먼저지 서정이 편드는 게 먼저야? 당신 대체 누구 아빠야?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서정이 공동 양육자야. 법적으로 부모라고. 아무리 친자식이 먼저라지만 그렇게 대놓고 그러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 나는 당신이 그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줄 몰랐어. 지금이라도 말해. 파양을 하든 뭘 하든 할 테니까.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애만 상처받고 그거 보고 자란 정훈이 정민이도 서정이 우습게 보고 자랄 거야. 진짜 파양할 생각은 없었지만 변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답답해서 한 말이었어요. 차라리 아내가 대놓고 못 키우겠다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다시 보낼 생각은 아니면서 애를 그렇게 매번 차별하니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아이 둘 키웠다고 애 하나 더 데려와 키우는 걸 우습게 안 저도 문제였지만요. 몇 번 그렇게 문제로 부딪히다 보니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고 생각만 들었습니다. 미미하지만 아내도 딸과 함께하는 시간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긴 했거든요. 그 문제로 한참 싸움이 오갈 무렵 어버이날이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만든 카네이션 2개와 편지를 가져와 주더라고요. 자식이 있었지만
애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처음 있는 일이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가 쓴 편지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받아본 그 어떤 편지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빠,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감사합니다.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정훈이랑 정민이도 잘 돌보고 모범이 되는 누나가 돼서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내색하진 않아도 저희 부부가 자기 때문에 싸운다는 걸 알긴 했을 거예요. 입양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10살이 되었고 그 편지를 받은 건 11살 때였거든요. 알게 모르게 눈치를 보며 지냈을 아이에게 미안했고 자기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에게도 그 편지를 보여주며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고 결국 이건 엎질러진 물 아니냐고 설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긴급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갔는데 문제는 아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것이었죠. 아내는 RH-A형 혈액으로 수혈이 좀 까다로운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 둘 다 플러스형으로 태어나 다행이지만 늘 문제는 아내였죠. 그래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둘째 아들 수술 과정에서도 혈액 확보가 가장 골칫거리였고요. 그런데 또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긴급 혈액 수배를 내려놓고 초조하게 수술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딸도 학교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오게 됐는데 딸은 가장 먼저 간호사를 찾아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엄마랑 혈액형이 같아요. 제가 수혈할게요. 제가 하게 해주세요. 아, 학생, 일단 진정해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나설 수는 없어요. 왜 안 되는데요? 제가 된다는데 왜 안 돼요? 중학생이죠? 중학생은 헌혈 안 돼요. 당장 엄마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제가 딸과 정말 큰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점이 바로 그것도 있었어요. 희귀 혈액형을 가진 아내와 똑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인 아들들도 안 맞는 혈액형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모로 저희한테는 하늘이 보내준 자식인 것만 같았던 거예요. 딸은 울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애원했지만 원칙은 원칙이었습니다. 서정아, 진정해. 일단 기다려보자. 병원에서 혈액 수배 내렸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다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정민이 제왕절개 출산할 때도 충분히 확보해서 수술했었어. 문제 없을 거야. 불안에 우는 딸을 다독이던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놀라고 감동했어요. 딸이 그렇게 달려들어 울면서 자기가 헌혈하겠다고 나설 줄은 몰랐거든요. 딸과 거리가 있는 아내도 그 모습을 보면 감동하겠다 싶을 만큼 간절해 보였죠. 자기가 나서도 해결되는 게 없다고 생각한 딸은 그때부터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하늘이 보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 싶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은 건지 아내는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고 큰 문제 없이 깨어났죠. 당신 서정이가 살린 거야. 당신 수술실 들어갔을 때 서정이가 어쨌는 줄 알아? 당신이 봤으면 아주 눈물깨나 흘렸을걸. 자기가 수혈하겠다고 울고 빌면서 간호사들이 다들 어쩜 그런 딸을 뒀냐고 야단이더라. 이래도 서정이가 우리 딸이 아니야? 제 딴엔 뿌듯해서 한 말이었는데 아내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깨어났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딸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고요.
솔직히 저는 아내한테 그렇게 매정한 구석이 있는 줄 몰랐어요. 확실히 애교가 있거나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긴 했지만 아들들한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매정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하는 행동만 보면 처음부터 입양을 반대했어야 맞는데 반대도 하지 않고 파양하자는 것도 아니니 참 이상한 일이긴 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그로부터 3년 후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알게 되었죠. 아내의 그 모든 행동에 제가 상상도 못한 진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가게로 한 남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들어오는 손님의 행동만 봐도 구경만 할 사람인지 구입할 사람인지 얼추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확실히 구입할 손님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안경에 관심도 없어 보였죠. 안경을 쓰지 않고 있기도 했고 가게를 전체적으로 휙 둘러보는 모용새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찾으시는 물건 있을까요? 찾는 게 물건은 아니고. 예? 오시연 알죠? 시연이요? 시연이를 어떻게? 남자는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경계하며 남자를 살폈어요. 추레한 행색에 낯빛이 어둡고 눈빛이 탁해 솔직히 질이 좋은 사람 같진 않았죠. 거의 본능적으로 처음 딸을 만났던 날 온몸에 있던 그 멍이 떠올랐습니다. 딸을 학대해 도망치게 했던 사람이 분명하구나 싶었고요. 내가 시연이 친부거든요. 남자는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어떠한 간절함이나 애탐도 없는 밋밋한 얼굴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을 법도 한데 신기하리만큼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면서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아니요, 그 아이 친부 접니다. 그리고 시연이란 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고요. 아, 서정이랬나? 박서정? 에이, 그래도 이름은 그대로 쓰게 해주지. 나름 고심 끝에 지은 이름이거든요. 시발년. 농담. 이 자식이?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저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저는 남자 면상에 주먹을 내리꽂았을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왜 집에서 도망쳐 나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애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순간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을 테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희 집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이름이 바뀐 건 어떻게 안 건가 싶더라고요. 이제 와서 아이를 찾는 이유가 뭔데요? 뭐긴 뭐겠어요. 내 딸 찾으러 온 거지. 뭐요? 이제 와서? 아유, 내가 시연이 그거 잃어버리고 전국 방방곡곡 안 찾아다닌 데가 없어요. 애타게 찾다 여기까지 왔는데 친부의 절절한 부정애가 느껴지지 않아요? 개소리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요. 서정이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서정이 개명한 건 어떻게 알고 이 가게가 내 가게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요? 뻥인 게 티나요? 남자는 기분 나쁘게 시종일관 능글맞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권하지도 않았는데 고객을 위해 마련한 소파에 거만하게 앉았어요. 저는 들끓는 분노를 간신히 잠재우며 경고했죠.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신 서정이 일로 찾아오지 말고요. 법적으로 난 서정이를 지켜야 하는 아빠고 당신한테는 서정이 만날 권리 없어요. 아이고 참 눈물겹네. 그게 누구 딸인지나 알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거예요? 그거 알면 당신 제정신으로 못 살 텐데 내가 다
당신 생각에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에?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나 생각해 줄 필요 없고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경찰? 일 크게 키워봤자 서정이한테도 좋을 거 없을 텐데. 정 그렇게 원하면 말아줄게요. 서정이, 내가 여기로 보낸 거야. 내가 당신한테 보낸 거라고.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아내 김희경한테 보낸 거지만. 뭐라고요? 내가 잘 키우다가 사정이 좀 생겼거든. 아니 그만큼 키웠으면 나도 친부로서 할 도리 한 거 아닌가? 근데 친모라는 게 그렇게 정이 없어요. 애를 두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제 네가 키워라.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애가 둘이나 있어서 못 키우겠네. 기가 막혀서 진짜. 지금 낳은 아들 둘은 자기 자식이고 남편한테 말도 못하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는 건가? 남자는 저를 약 올리듯 그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저는 보기 좋게 그 말에 말려들었고요. 그 상황에 누가 이성을 잃지 않고 상대할 수 있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오시연이를 낳은 게 김희경, 당신 마누라란 소리지. 지금 자식들은 대단한 모성애로 키우는 것 같은데 걔 그렇게 모성애 있는 애 아니에요. 모성애 있는 애가 19에 애 낳아놓고 도망갔겠어? 남자는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나가버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그 남자가 던져놓은 폭탄 하나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갔어요. 다짜고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고 아내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서정이, 당신 딸이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품에 안겨 잠든 아들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잠든 방문을 닫고 나와서 소파에 앉아 그러더군요. 그 인간이 결국 당신 찾아갔나 보네. 예상했었어. 나 찾아와서 그 지랄하는 거 안 받아줬으니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라고. 다 알았다며. 그래, 서정이 내가 낳았어. 19에 사고 쳐서 낳은 애 맞아.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태연히... 그럼 뭐 울고불고 하란 말이야? 미안하다. 속일 생각 없었다. 싹싹 빌기라도 해? 나도 지쳤어. 당신 속이고 데리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도 그동안 매일같이 피가 마른 기분이었어. 차라리 잘 됐어. 아내는 자포자기한 듯 성을 내며 말하더군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제가 말문이 막힐 만큼 뻔뻔한 얼굴로요. 그러면서 묻지 못한 말까지 털어놓은 거예요. 서정이 걔는 내가 태어나서 가진 후회 중에 가장 큰 후회야. 그 애를 낳고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내가 미쳤지. 무서워서 낳은 거야. 무서워서. 멀쩡한 부모랑 헤어진 이유도 뭔데. 서정이 낳고 헤어진 거야. 나 같은 건 딸도 아니라고. 그래서 애도 놓고 나와버린 거야? 당신도 그 사람 만났으면 알 거 아니야. 맞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나 이용해서 돈 벌어다 쓰는 것도 지긋지긋해서 나왔어. 살려고 나왔다고. 나라도 살아야지. 내가 걔 때문에 나까지 불행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말을 했어야지. 결혼하기 전에. 아니, 그게 아니면 적어도 서정이 만났을 때 말했었어야지. 협박받았어. 서정이 데려가지 않으면 당신한테 다 말하겠다고. 무서웠어. 걔는 항상 그런 식이야. 그 조그만한 게 나타날 때마다 난 항상 내 행복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해야 했어. 어쩔 수가 없었어. 솔직히 그냥 될 대로 되라 싶었어. 근데 당신이 먼저 입양하자고 한 거야. 내가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 희경아, 너는 대체 너 내가 알던 희경이 맞아? 네 딸이라며. 그날
네 딸이 온몸에 멍이 든 채 내가 운전한 차 앞으로 뛰어들었어.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고 지금도 왜 그랬는지 이유도 몰라. 그럼 적어도 네가 엄마라면, 네가 그 아이를 낳은 엄마라면 당장 네 행복이 무너질 두려움보다 아이를 그렇게 만들 사람을 응징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말했잖아. 무서웠다고. 걔는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의 걸림돌이자 방해꾼이었어. 그 애가 나타날 때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공포가 생겼다고. 당신 진짜?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받고 아차 싶어 바로 뛰쳐나가지만 딸이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었죠. 정말 최악의 상황 중에서도 더 최악에 치달은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19의 아이를 낳고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왔답니다. 그 후 저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 한 번도 그 애를 찾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친구를 통해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낸 애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고 초등학생으로 훌쩍 자란 딸을 그때 처음 본 거였어요. 아이는 한눈에 봐도 야위였고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때 딸은 마치 피하고 싶은 모기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단 말도요. 협박에도 아내가 흔들리지 않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진 남자는 애를 저희 동네에 버리고 간 거였습니다. 병원에 남을 때만 해도 거기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눈치가 빨랐던 아이가 아내가 친엄마란 사실을 숨긴 거였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그 순간에도 자기를 먼저 생각해준 그 작은 아이한테 아내는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거예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할게.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 처음부터 아이 낳은 적 없다는 듯이 결혼한 건 미안해. 근데 애초에 서정이, 아니 시연이 입양한 건 당신이야. 내가 아니라. 당신 진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아내의 과거에 실망한 것은 아내가 딸을 대하는 모습에 실망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 낳은 딸이 있다고 했더라도 그때 저는 결혼했을 겁니다. 그만큼 아내를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딸이 내 차에 뛰어들었을 때라도 솔직히 말했더라면 고민은 했겠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모든 걸 알면서도 딸을 키웠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자기와 관련이 없다는 듯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듯이 구는 것도 모자라 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희 대화를 듣고 그렇게 뛰쳐나가버린 딸을 보고도 그렇게 태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내와는 말도 통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 집을 나와 딸에게 연락했어요. 연락을 받지 않는 딸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괜찮으면 가게로 와달라고 문자를 남겼죠. 평소 같으면 이미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갔을 시간에도 저는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9시쯤 됐을 때 딸이 쭈뼛거리며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어? 학원도 안 갔던데. 저녁은 먹은 거야? 아니요. 앉아. 아빠랑 같이 먹자. 뭐 시켜줄까? 스파게티 먹을래? 아니면 볶음밥?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먹어야지. 저는 딸을 앉혀놓고 딸이 평소에 맛있게 먹던 스파게티를 주문했어요. 딸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죠. 처음 딸을 만났을 때 다친 작은 새처럼 웅크리고 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대체 무엇까지 감당할 작정인지
궁금할 지경이더라고요. 서정아, 아빠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아빠가 때려서 보냈다는 것도, 엄마가 친엄마라는 것도 말할 수 있었잖아. 때린 건 그 아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 엄마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저를 더 싫어할까봐 그래서 말 못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너 그때 9살이었잖아. 그러면 그냥 너 생각만 해도 됐을 텐데. 제 생각해서 말 안 한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 아빠한테 다시 가게 될까봐 그게 겁이 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너한테 사과받자고 물은 거 아니야. 사과할 사람은 너가 아니지. 아빠가 미안하다. 아까 그런 말 듣게 해서. 괜찮아요.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9살에 만나 제가 어느덧 17살이었어요. 8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하면서 낳진 않았어도 제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9살이었던 그때처럼 주눅 들어있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때 딸이 불쑥 물었어요. 이혼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는 아내와 함께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딸도 더는 묻지 않더군요. 그날 저희는 그 이상의 이야기는 나누지 않고 말없이 스파게티만 먹었어요. 그리고 딸만 집을 데려다주고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죠. 당분간 따로 생활하자는 문자만 남긴 채로요. 며칠 후 딸의 친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와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없던 부성애가 생긴 것도 아닐 테고 그런 사람 목적이야 빤하죠. 딱 5천만 받읍시다. 5천이 누구 개 이름인 줄 아나? 누구 개 이름은 아니어도 당신이 애지중지 키운 시연이 값은 좀 될 건데 희경이 말 들어보니 보통 애지중지한 게 아니라던데 애가 좀 착하긴 하죠? 가만 보면 나도 안 닮은 것 같고 희경이 걔도 안 닮은 것 같아서 내가 키우다가 몇 번이나 애가 바뀐 거 아닌가 했다니까요.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뭔데? 지금 당신 뭔가 착각하나 본데 서정이 데려가려면 당신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부터 받아야 해. 그때 경찰이 이것저것 사진 찍어간 거 못 들었나 봐. 아유, 다 지난 일 가지고 참. 그냥 쉽게 갑시다. 예? 5천만 주면 내가 서정이에 대한 권리 다 포기한다니까. 나 지금 애 잃어버린 거라고 소송하면 당신도 꽤 골치 아파질걸? 확실히 멍청한 걸 보니 서정이가 당신 닮은 게 아닌 것 확실하네. 이봐, 서정이가 아직도 9살 애 같아? 서정이 이제 17이야. 이미 다 밝혀진 상황에 당신한테 협조할 것 같아? 당신이 소송 걸잖아. 내가 어떻게든 서정이 성인 될 때까지 그 소송 끌 거야. 3년도 안 남았어. 알지? 제가 그렇게 받아치자 남자도 알고 있긴 한 듯 표정이 바로 썩더군요. 가짜는 수로 애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한 그 심보가 너무 고약했어요. 할 테면 해봐. 5천? 웃기고 있네. 당신이 소송 걸어 친권 회복하면 나는 당신한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다 받아낼 거야. 손해배상도 꽤 짭짤할걸? 이야, 좀 알아보셨나 보네. 머리도 좀 썼고. 오케이, 일단은 가는데 내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쇼. 남자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꽁무니를 빼더군요. 끝까지 착각하고 있는 게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사람은 그쪽이 아니라 저였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해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별로 놀랄 일도 아니야. 그랬다니 다행이네. 그리고 애들은 다 내가 키워. 당신은 그냥 나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애들을 당신이 키우다니.
원래도 내가 키운 애들이야. 애를 놓고 가라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애들 못 맡겨. 정훈이 정민이 두고 가. 양육비 안 받을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정훈이, 정민이 내 아들이야. 어떻게 애들을 두고 가라고 해? 왜? 서정이는 놓고 갔으면서 정훈이 정민이는 안 돼? 여보, 놓고 안 가겠다면 소송할 거야. 당신이 서정이 방임한 것까지 다 책임 물어서. 뭐가 됐든 다 걸어서 당신한테서 애들 데려올 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서정인 몰라도 나 정훈이, 정민이한테는 엄마로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 서정이한테 그랬단 이유로 정훈이, 정민이까지 빼앗아가는 건 말도 안 돼. 결국 나한테 남은 게 뭐야? 정훈이, 정민이 뺏기고 그렇게 짐스러웠던 서정이만 데리고 나가라고? 아니, 그렇게는 못해. 절대 못해. 내 말 못 들었어? 당신은 엄마 자격 없는 사람이야. 서정이도 내가 키워. 당신은 이 집에서 그 어떤 애들도 데리고 나갈 수 없다는 말이야. 뭐? 아내는 딸도 제가 키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놀라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딸도 아들들도 전부 제가 키우기로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면 더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어요. 딸도 제 딸이었으니까요. 그런 개 버러지 같은 놈들한테 맡길 수 없는 소중한 제 딸이요. 양심이 있으면 미련 떨지 말고 그냥 나가. 이 상황에 정훈이 정민이만 챙기는 꼴 서정이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으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상했어. 자기 자식도 아닌데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을 한다질 않나. 지금 이 상황에 서정이 놓고 가란 말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서정이 놓고 간 건 상식적이고 나한테 서정이는 특별한 애야. 내가 살면서 몇 번이나 말했잖아. 서정이는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애 같다고. 당신이나 그 남자한테는 과부나리만큼 너무 착한 아이. 낳았다고 다 부모 아니야. 낳지 않았다고 부모 아닌 거 아니고. 나는 서정이 아빠로서 끝까지 책임질 거야. 당신은 당신이 지은 죄 참회하며 살아. 저는 아내에게 나갈 기한을 정해두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더니 일주일이 채 안 돼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소송까지 가면 어쩌나 사실 골치가 아팠는데 다행인 일이었죠. 아내 문자를 받고 한시름 놓고 있는데 뜻밖에도 가게로 딸이 찾아왔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갈 시간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앉자마자 한참을 망설이는 겁니다. 무슨 일인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 뭐든 해도 돼. 그게 엄마랑 이혼하시는 거죠? 안 그래도 너희들한테는 따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 그럼 정훈이, 정민이는 내가 데려가기로 했지. 그러자 딸은 갑자기 왈칵 눈물을 쏟으며 서럽게 울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시설을 나온 후 그렇게까지 운 걸 본 적이 없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딸이 꺼낸 말은 더욱더 뜻밖의 말이었어요. 염치 없는 거 아는데요. 아빠, 저도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어?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아빠랑 살고 싶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제가 정훈이, 정민이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할게요. 제가 애들 다 키울게요. 대학 보내달라는 얘기도 안 할게요. 저 독립할 때까지만 아빠랑 살게 해주세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딸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제 울타리에서 벗어나 친엄마와 함께 살아야 할 미래, 어쩌면 자기를 학대했던 친부에게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미래 때문에요. 간절하게 두 손을 비비며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너가 아빠랑 가지 누구랑 가? 네? 정훈이, 정민이도 아빠랑 가는데 너는 엄마한테 갈 생각이었어?
서정이 너도 아빠가 데려갈 거야. 그리고 너가 애들 보모야? 서정이 너 엄연히 아빠 딸이야. 근데 왜 네가 애들을 키우고 대학을 포기해? 딸은 제 말에 테이블에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겠죠. 지켜보고 있던 직원도 눈물을 훔칠 만큼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었어요. 대신 저는 딸에게 조건 하나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좀 힘든 일 시킬지도 몰라. 뭐든 할게요. 다 할게요. 아빠가 네 친아버지 상대로 소송을 할 거거든.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래도 되겠어? 딸은 생각지도 못한 일인 듯 놀란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저는 두려움을 읽었어요. 친부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두려움, 혹시라도 다시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요. 그래서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약속했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 거야. 그러기 위해선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벌을 줘야지. 되든 안 되든 해보자. 아빠만 믿어. 그렇게 저는 이혼과 동시에 아이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아이의 오랜 기록이 있고 아이가 스스로 학대받았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서 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도 그 자리에 나와 증언을 해주었죠. 이혼 조정 절차를 마치고 제가 그랬거든요. 앞으로 당신한테 애들 엄마 노릇 바라진 않을게. 정훈이 정민이야 당신 찾겠지만 서정이는 이제 다 컸고 당신 찾을 일도 없을 테니까. 근데 당신이 정말 서정이 낳은 엄마면 하나만 해라. 뭘 해? 그 사람 상대로 소송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도와. 서정이가 그 남자한테 학대받았다는 사실 법원에 나가서 증언해줘. 그게 당신이 그동안 서정이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성이라고 생각해. 아내는 그때 제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상습적인 폭력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죠. 판결이 나던 날 딸은 제게 다가와 안겨 울더군요. 그리고 고맙다고,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다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감사의 인사를 했죠. 그 딸은 지금 서울권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주말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며 이번 주말에 온다더라고요. 날지 못하는 작은 새 같았던 딸이 어느덧 자라 대학생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 힘든 시간 버텨준 것도 고맙고요. 아들들은 종종 엄마를 찾지만 딸은 한 번도 전처를 만나러 가지 않더군요. 그 착한 아이 마음에도 영영 낫기 힘든 흉터가 남은 거겠죠. 어려서부터 몸도 마음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라 앞으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모든 행복을 양보하면서라도 간절히 바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라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